역사적으로 풍부했던 토착굴의 99%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굴들은 처음에 어떻게 모여 암초를 만들까요? 체서피크만 바닥은 평평하고 숨 막히는 진흙 담요와 같다. 그 위로 솟아오르지 못한 것은 무엇이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리고 그 위로 솟아오를 수 있었던 유일한 생물이자 만의 바닥을 형성하고 물을 정화하며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던 존재, 굴이 거의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2011년 무렵 굴 개체수는 1800년대 수준의 고작 0.3%로 추락했다. 3%가 아니다. 1%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굴이 사라지자 그들이 지탱하던 모든 것이 함께 무너졌다. 맑았던 수질과 산소 농도, 해초 군락은 물론이고 개와 물고기, 일자리와 해안가 공동체 전체가 와해되었다. 생태계는 단순히 약해진 것이 아니라 실타래가 풀리듯 해체되었다. 굴이 사라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거대한 무게를 지탱해 왔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마침내 찾아낸 해결책은 전통적인 방식의 환경 복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구체적인 지점, 바로 만바닥의 구조적 결함을 겨냥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교하게 배치한 암석 위로 수십억 마리의 굴을 쏟아붓는 방식이 왜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100년 넘게 이어진 붕괴를 되돌릴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우선 시스템이 처음 망가졌던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 체사피크만이 죽어간 이유는 단지 오염 때문만은 아니었다. 방치 때문도 아니었다. 생태계의 물리적 구조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평평해졌기 때문이었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시절,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물학적 엔진 중 하나였다. 체사피크만은 거대한 유역으로부터 유입수를 받아들인다. 수면적 1제곱마일당 무려 14제곱마일 면적의 육지에서 물이 흘러드는데 이는 전 세계 해안 하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강과 하천, 농경지 유출수, 그리고 6개 주에서 쏟아지는 도시 배수까지 매일 엄청난 양의 퇴적물과 영양분이 이 얕은 바다로 집중된다. 그리고 6,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체사피크만은 이 모든 부하를 감당해냈다. 바로 굴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굴은 살아있는 역과 펌프다. 성체굴은 아가미를 통해 물을 빨아들인 뒤 퇴적물과 조류, 유기물을 걸러낸다. 이를 직접 섭취하거나 무거운 입자로 뭉쳐 바닥으로 가라앉히는 방식이다. 굴 한 마리는 하루에 최대 190리터에 달하는 물을 정화할 수 있다. 역사적인 전성기 시절 굴의 개체 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했다. 약 18조 갤런에 달하는 만 전체의 물을 단 3, 4일 만에 전부 역과할 수 있을 정도였다. 시스템 전체의 물이 매주 한 번씩 굴의 아가미를 거치며 순환된 셈이다. 하지만 역과 능력은 이들이 가진 놀라운 메커니즘의 절반에 불과했다. 진정한 공학 기술은 바로 구조적 설계에 있었다. 굴은 단순히 해저에 서식하는 것이 아니라 해저를 직접 건설한다. 각 세대는 이전 세대의 껍질 위에 스스로를 단단히 고정한다. 한 층 한 층 수세기에 걸쳐 이들은 위를 향해 자라나는 암초를 형성했다. 진흙 속에서 솟아오른 탑과 능선들은 때때로 썰물 때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부 암초는 지나가는 배에 손상을 입힐 수 있을 정도로 높게 솟아 있었다. 1700년대 초 여행자들은 굴군락이 너무나 빽빽해서 배가 우회해야만 했다고 묘사했다. 그렇지 않으면 좌초될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직적 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필수적이었다. 만의 퇴적물은 가라앉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상수다. 이에 굴은 퇴적 속도를 앞지르기 위해 진화했다. 물살이 빠르고 산소가 풍부한 위쪽으로 자라나며 진흙에 파묻히지 않고 그 위에 머물렀다. 들쭉날쭉한 굴초의 구조는 소용돌이를 일으켜 퇴적 입자들이 쌓이지 않도록 밀어냈다. 굴초는 매몰에 저항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자가 정화 및 자가 구축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불과 수십 년 만에 그 전체 구조가 파괴되었다. 남북 전쟁 이후 굴 채취는 급격히 산업화되었다. 철도와 통조림 공법은 굴을 전국적인 상품으로 변화시켰고 수요는 폭발했다. 1884년에 이르러 메릴랜드의 어부들은 단 한 시즌 만에 1,500만 부셸의 굴을 채취했다. 해저 바닥을 훑는 육중한 강철 형망기에 의해 수십억 마리의 굴이 끌어올려졌다. 형망기는 단순히 굴을 채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건축 구조 자체를 파괴했다. 형망기가 지나갈 때마다 굴초의 윗부분이 깎여 나갔고 수직 구조가 부서지면서 껍데기들이 진흙 위로 흩어졌다. 굴은 사라졌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높이가 지워졌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그때 붕괴가 시작되었다. 높이가 낮아지자 굴군락은 물의 흐름이 가장 느리고 정체된 바닥층에 그대로 놓였다.
퇴적물이 거침없이 쌓이기 시작했다. 밀리미터 단위였던 미사층은 어느새 센티미터 두께로 불어났다. 불 유생이 달라붙는데 필수적인 단단한 표면들이 진흙 속에 파묻혀 사라졌고, 이는 번식의 중단으로 이어졌다. 불 유생은 깨끗하고 단단한 표면에 정착하기 전까지 약 2주 동안 바닷속을 자유롭게 떠다닌다.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면 유생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군락이 매몰된 탓에 유생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진흙뿐이었다. 새로운 개체의 유입은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졌고, 이는 다음 단계의 연쇄 실패를 촉발했다. 불의 개체수 감소는 곧 역과 능력의 상실을 의미했다. 역과 작용이 멈추자 물은 조류와 부유 퇴적물로 가득 차 뿌옇게 변했다. 개체수가 정점에 달했을 때 불은 단 며칠 만에 만 전체의 물을 걸러냈다. 하지만 붕괴 이후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꼬박 1년이 걸리게 되었다. 과잉 공급된 영양분은 거대한 조류 대증식의 불씨가 되었다. 죽은 조류를 박테리아가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소모되었다. 산소 농도가 생존 한계치 미만으로 떨어지자 매년 여름 광범위한 죽음의 지대인 데드존이 형성되었다. 탁해진 물은 햇빛마저 가로막았다. 퇴적물을 고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수중 식물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바닥을 지탱할 뿌리가 사라지자 퇴적물은 다시 물속으로 흩뿌려졌고, 물은 더욱 흐려졌다. 탁한 물이 식물을 죽이면 사라진 식물이 퇴적물을 방출하고, 늘어난 퇴적물이 다시 물을 흐려 더 많은 식물을 죽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다. 여기에 질병까지 덮쳤다. 1949년과 1959년 두 종류의 기생충이 유입되어 각각 성체와 어린 굴을 공격했다. 건강한 생태계였다면 굴이 저항력을 기르며 적응했겠지만, 이미 파편화되고 약해진 군락에 그럴 힘은 남아있지 않았다. 질병은 속수무책으로 퍼져나갔고, 개체수와 유전적 다양성은 더욱 감소했다. 시스템은 덫에 걸렸다. 평평해진 암초들은 퇴적물 아래 파묻혔다. 파묻힌 암초에는 유생들이 정착할 수 없었다. 낮은 정착률은 역과 능력의 약화로 이어졌다. 역과 능력이 떨어지자 바닷물은 탁해졌다. 탁해진 물은 수중 식물들을 죽게 만들었고, 죽은 식물들은 더 많은 퇴적물을 내보냈다. 질병은 개체군이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했다. 이것은 수동적인 쇠퇴가 아닌 능동적인 하강의 악순환이었다. 실패를 스스로 강화하는 시스템이었다. 2003년에 이르자 1500만 부셸에 달하던 굴 수확량은 고작 5만 부셸로 곤두박질쳤다. 경제 전체가 붕괴했고 해안 마을은 텅 비었다. 이 많은 생태계뿐만 아니라 산업과 문화마저 상실했다. 수십 년간의 복원 시도는 원인이 아닌 증상만을 겨냥했기에 실패했다. 당국은 유생들이 정착하기를 바라며 바닥에 굴 껍데기를 뿌렸다. 수백만 부셸이 투입되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진흙 속의 평평한 껍데기는 평평해진 암초와 똑같이 작동하여 결국 퇴적물에 파묻혔기 때문이다. 불과 몇 주 만에 퇴적물이 그 위를 덮었다. 유생들은 달라붙을 곳을 찾지 못했다. 설령 불이 자라나더라도 준설 작업이 다시 모든 것을 파괴하곤 했다. 시스템은 실패라는 굴레에 갇힌 채 머물렀다. 문제는 불이 아니었다. 핵심은 기하학이었다. 2014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이 시작되었다. 단순히 굴의 개체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만바닥의 물리적 구조 자체를 재건하는 데 집중했다. 껍데기가 아닌 돌을 사용했다. 강바닥에 화관감과 콘크리트를 배치해 진흙 바닥 위로 약 20에서 38cm 높이의 암초 기반을 형성했다. 이 한 뼘 남짓한 높이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단 20cm만 높아져도 표면은 정체된 경계층을 벗어나 흐르는 물 속으로 솟아오르게 된다. 끊임없이 흐르는 물은 퇴적물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었고, 거친 돌 표면은 난류를 일으켜 표면을 늘 깨끗하게 유지했다.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굴 유생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자리가 생긴 것이다. 동시에 부화장에서는 질병에 강한 굴들을 번식시켰다. 가혹한 환경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개체들을 선별해낸 결과였다. 이들은 조개 껍데기에 미리 부착된 상태로 암초 위에 직접 투입되었다. 안정적인 구조와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무분별한 채취로부터의 보호까지. 시스템은 밑바닥부터 완벽히 다시 설계되었다. 시험 부대는 해리스 크리크였다. 과거 약 600헥타르에 달했던 암초가 단 0.8헥타르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던 곳이었다. 복원 사업을 통해 약 140헥타르 규모의 새로운 암초를 조성하고 무려 24억 9천만 마리의 굴을 이식했다. 그리고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암초들은 홍수와 혹한 그리고 질병의 순환 고리를 꿋꿋이 견뎌냈다. 마침내 2021년 보건 지역의 98.6%가 모든 성공 기준을 통과했다. 다양한 세대의 굴이 공존한다는 것은 굴들이 자연적으로 번식하며 자생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생태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연력과 기능이 가장 먼저 되살아났고 탁했던 물은 다시 맑아졌다. 햇빛이 다시 바닥까지 닿기 시작했다. 수초들도 생명력을 되찾았다. 2018년 무렵 수중수초 군락지는 약 43,700헥타르에 달하며 역대 최저치의 3배 가까이 회복되었다. 선순환의 고리가 반전된 결과다. 물이 맑아지니 더 많은 수초가 자랐고 수초는 침전물을 고정해 물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굴까지 가세해 질소를 제거하며 영양염류 오염을 줄여나갔다. 해리스 크리크의 인공 암초만으로도 매년 약 9톤에 달하는 질소가 제거된다. 산소가 부족해 생명이 살 수 없던 데드존은 줄어들었고 그 자리에 다시 산소가 돌아왔다. 생물 다양성도 폭발했다. 50종이 넘는 생물들이 이 암초의 털을 잡고 살아가기 시작했다. 복잡한 암초 구조가 안전한 은신처가 되어준 덕분에 개의 생존율은 300%나 치솟았다. 지역 경제까지 살아났다. 생태계 회복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파급 효과 덕분에 20년 만에 굴수 확량은 3배로 뛰었다. 복원된 시스템의 일부는 현재 매년 수천만 달러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아주 단순한 처방에서 시작되었다. 시스템을 통째로 재설계할 필요는 없었다. 사라졌던 단 하나의 변수, 높이를 복원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적절한 위치에 쌓은 약 20cm의 돌무더기는 6,000년에 걸친 진화의 설계가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었다. 채서 피크만은 어떤 거창한 사건 때문에 파괴된 것이 아니다.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뺄셈에 의해 서서히 무너졌을 뿐이다. 수직 구조가 제거되자 퇴적물이 나머지를 삼켜버린 것이다. 성공적인 해결책은 자연에 맞서지 않고 자연의 섭리에 발을 맞췄다. 퇴적물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고 퇴적물보다 높게 쌓아 올리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평평한 곳은 묻히고 높은 곳은 살아남는다. 원리는 아주 간단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다시 회복되자 이 많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늘 그래왔던 것처럼 스스로를 재건하기 시작했다.